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자료 묶음, 정말 대단합니다. 꽉 막혀버린 남북관계의 동맥경화를 뚫어내려는 거의 첩보 작전 수준의 시나리오인데요. 오늘 저희가 파고들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겹겹이 둘러싸인 국제 제재의 벽을 깨고 한반도의 경제 혈맥을 어떻게 다시 연결할 것인가. 네, 이게 단순히 평화가 오면 좋겠다,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과거에 실제로 성공 직전까지 갔던 나진 하산 프로젝트라는 실존 모델을 가지고요. 현재의 금융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히든카드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뒤엎는 그런 통찰까지 담겨 있고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잘 짜인 한 편의 작전 계획서죠. 작전 계획서라는 말이 정말 딱 맞네요. 그럼 이 거대한 시나리오의 첫 단추부터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위대한 작전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니까요. 자료를 보면 북한 경제의 빅뱅을 일으키기 위한 3단계 시나리오를 제시하는데 그 시작이 좀 의외입니다. 거창한 사업이 아니라 나무 심기에서 시작하더라고요. 100년 나무은행 프로젝트인데 이걸 일종의 방풍막이라고 표현해요. 아니, 나무 심는 게 어떻게 거대 프로젝트의 방풍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계획의 아주 영리한 부분입니다. 현재 유엔 대북 제재 하에서요, 거의 유일하게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분야가 바로 인도적 지원이랑 환경 협력이거든요. 아, 이 나무 심기라는 명분 하나로 두 가지 핵심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첫째는 당연히 합법적으로 사람을 보낼 명분이 생기는 거겠고요. 그렇죠. 황폐해진 북한의 살림을 푸르게 가꾸자 하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네. 이 명분으로 남한의 산림 기술자, 지질 전문가들이 자연스럽게 북한 땅을 밟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두 번째 목표, 즉 사전 정지 작업으로 이어지는 거죠. 사전 정지 작업이요? 네. 나무를 심으려면 당연히 땅을 파고 지지를 조사해야 하잖아요. 아, 그렇죠. 바로 그 과정에서 향후에 러시아산 가스가 들어올 파이프라인이 지나갈 경로의 지형과 지반을 미리 정밀 분석하는 겁니다. 사실상의 전략적 지형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는 계산이죠. 와. 그러니까 나무 심는다는 위장막 뒤에서 실제로는 가스관 부서를 위한 실측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북한 군부의 경계심도 풀고 실질적인 이득도 챙기는 아주 영리한 첫 단계인 셈입니다. 이야, 정말 신의 한 수네요. 알겠습니다. 방풍막으로 안전지대를 확보했다면 이제 작전의 불씨를 당길 차례겠죠. 자료에서는 이걸 도화선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두만강 하류의 낮은 하산 프로젝트를 지목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개성공단 같은 곳이 아니라 왜 하필 평양에서도 가장 먼 국경의 끝 이곳이어야만 하는 건가요? 자료에서는 세 가지 결정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북한 입장에서 체제 위협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겁니다. 아, 평양에서 워낙 머니까요. 네. 수도 평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변방 중의 변방이라 외부 문화가 유입돼도 통제가 쉽고요. 정치적 부담이 가장 적은 곳이죠. 저기 구석에서 조용히 외화나 좀 벌어와라 하고 열어주기에 가장 만만한 카드라는 겁니다. 하긴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완전히 분리된 공간이겠군요. 그리고 이 지역의 지정학적 위치, 바로 러시아의 존재를 또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 바로 그게 두 번째 이유이자 이 계획의 핵심 우회로입니다. 나진항은 얼지 않는 항구, 즉 부동항을 간절히 원하는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 전략의 생명줄과 같은 곳이거든요. 사실상 러시아의 앞마당인 셈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과 직접 거래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 국영기업과 한국 기업이 만든 합작회사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아, 북한이 아니라 러시아 회사에 투자한다. 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직접적인 제재망을 피해갈 수 있는 일종의 구멍, 그러니까 루프홀이 만들어진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북한 리스크를 러시아라는 방패로 가리는 전략이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이 모든 계획의 연결고리입니다. 바로 이곳이 시베리아에서 출발하는 가스관과 대륙횡단 철도가 한반도로 들어오는 시발점이라는 사실이죠. 아, 모든 것의 시작점. 네. 여기서 석탄 운송 사업만으로도 돈이 벌린다는 성공 모델, 일종의 쇼케이스를 북한에게 똑똑히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거 봐라, 우리랑 손잡으니 돈이 되지? 더 큰 거 한번 해볼까? 라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동력이 생긴다는 거죠. 나무로 마음의 문을 열고 두만강에서 작은 성공으로 신뢰를 쌓고 그리고 마침내 본 게임으로 넘어가는군요. 자료에서 말하는 대폭발, 바로 땅굴가스관 프로젝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낮은 하산으로 경제적 이익의 맛을 본 북한이 더 큰 사업을 원하게 될 때 비로소 이 카드를 꺼내는 겁니다. 남한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었던 북한의 남침용 땅굴을 역이용하자는 구상이죠. 땅굴을요? 네. 그 경로를 따라서 시베리아의 천연가스를 남한으로 들여오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자는 겁니다. 철도는 이 가스관 경로를 따라 자연스럽게 현대화하고요. 위협의 상징이었던 땅굴이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에너지 혈맥으로 바뀌는 거죠. 정말 발상의 전환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2016년에 나지나산 프로젝트가 잘 돌아가다가 중단된 결정적인 이유. 그게 바로 유엔 제재 때문에 대금 결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이잖아요. 돈을 보낼 방법이 없는데 이 가장 큰 장애물을 어떻게 넘는다는 건가요? 이 부분이 바로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의 백미입니다. 국제금융제재의 판 자체를 새로 짜는 거의 게임 체인저 수준의 아이디어가 등장하는데요. 3단계로 구성된 아주 정교한 금융전술입니다. 드디어 히든카드가 나오는군요. 첫 번째 전술은 제재의 블랙홀을 역이용하는 겁니다. 만약 남한 기업이 러시아 합작사에 직접 돈을 보내면 그 국제금융통신망인 스위프트에 기록이 남아서 바로 걸립니다. 그렇죠. 대신 나지나산 경제특구 안에 우리가 투자한 북한 현지 법인을 하나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남한에서는 이 법인으로 보내는 거죠. 잠시만요. 북한에 법인을 세워서 거기로 돈을 보내면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일단 북한 영토 안으로 들어간 자금은 국제금융감시망의 추적 범위에서 거의 벗어나게 됩니다. 말 그대로 깜깜이 자금이 되는 블랙홀로 들어가는 셈이죠. 서류상으로는 그냥 남북경협 자금으로 보일 뿐이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돈을 북한이라는 블랙홀 안으로 집어넣었다 칩시다. 그럼 그 돈을 러시아 파트너에게는 어떻게 전달하죠? 북한은행이 달러를 송금할 수는 없을 텐데요. 여기서 두 번째 전술이 나옵니다. 바로 결제 통화를 달러가 아닌 중국 위환화로 바꾸는 겁니다. 아, 위안화요. 네. 북한에 세운 우리 법인이 러시아 합작사에 위환화로 대금을 지불하는 거죠. 러시아는 이미 서방 제재에 맞서서 중국의 위환화 국제결제 시스템, 즉 CIPS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래에 달러가 아예 안 섞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시스템을 통제하는 미국 재무부가 개입할 명분과 수단이 원천적으로 약해지는 거죠. 달러의 영향권 밖에서 거래를 완결시킨다. 정말 치밀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자료의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더피코인이라는 암호화폐 카드가 등장합니다. 아니 갑자기 암호화폐라니요. 당장 북한이 해킹으로 악명이 높은데 그런 디지털 자산을 쓴다는 게 너무 위험하게 들리는데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더피코인은 우리가 아는 비트코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특징을 갖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첫째, 말씀하신 가격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원화의 1대1로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듭니다. 아, 1코인이 항상 1원. 네, 러시아 입장에서도 가치가 요동치는 자산이 아니라 이걸 받으면 언제든 그 가치만큼의 한국산 제품을 살 수 있다는 일종의 가치 보증 수표로 인식하게 되니까 신뢰하고 받을 수 있는 거죠. 일종의 디지털 상품권 같은 개념이군요. 그럼 제재나 해킹 위험은 어떻게 피하죠? 그게 바로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 코인은 은행방을 전혀 거치지 않는 블록체인 기술로 전송됩니다. 미국이 특정 은행의 스위프트 코드를 막을 수는 있어도 개인 지갑 주소로 오가는 코인 전송 자체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스텔스 자금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게다가 동맹국인 한국의 법정화폐에 기반한 코인을 제재하기란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부담이 따르고요. 우리가 이건 그냥 특구 내에서만 쓰는 전자상품권입니다. 라고 주장하면 그만이거든요. 와, 정리가 되네요. 러시아의 천연가스는 파이프라인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오고 그 대금은 더피코인의 형태로 북쪽으로 올라간다. 제재망을 완벽하게 우회하는 물물교환 2.0 시스템이 완성되는 거군요. 계획은 정말 대단하고 정교합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을 누가 실행하죠? 리스크가 큰 사업에 어떤 대기업이 선뜻 나서겠습니까? 여기서 또 하나의 아주 흥미로운 자료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1만 명의 제대군인으로 사업단을 만들자는 구상입니다. 네, 이것은 단순히 사업을 실행할 인력을 구하는 차원을 넘어서요. 이 전체 구상의 성공을 담보하는 세 가지 핵심적인 전략적 장치 역할을 합니다. 첫째, 그 어떤 비판도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 방패가 되어줍니다.
정치적 방패라니요? 만약 특정 재벌 기업이 이 사업을 주도하면 정권이 바뀌거나 여론이 나빠졌을 때 곧바로 표적이 되기 쉽잖아요. 아, 그렇죠. 하지만 나라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 1만 명과 그 가족들의 노후 자금이 걸린 사업이라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떤 정치 세력도 이걸 쉽게 비판하거나 무선시키기 어렵게 되죠. 일종의 인간 방패이자 애국 프레임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 비판의 프레임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군요. 북한 퍼주기라는 비판이 나올 때마다 제대 군인들의 일자리와 복지를 빼앗으려는 거냐는 반격이 가능해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는 실질적인 인력의 문제고요. 낮은 하산처럼 인프라가 열악하고 거친 환경에서 사업을 개척하는 데는 강한 규율을 갖춘 군 출신 인력만큼 최적인 집단이 없습니다. 특히 해군이나 해병대 출신들은 항만 운영에 즉시 투입 가능한 핵심 전력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명분의 전환이겠군요. 맞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제대도린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노튼 수익을 보장해 준다면 이 프로젝트는 대북 사업이 아니라 최고의 보훈 사업이자 애국 사업으로 포장될 수 있습니다. 이 제대군인 사업단이 더피코인의 초기 유통을 담당하고 제대군인들이 모는 배가 낮은 선봉 항로를 개척한다면 그야말로 작전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최정의 특공대가 되는 셈이네요. 자, 지금까지는 제재를 뚫고 경협을 실행하기 위한 아주 실용적인 전략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 자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도대체 북한은 남한에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정말 180도 다른 접근법을 제시하죠. 맞습니다. 70년 분단이라는 짧은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1500년 전 삼국시대의 연장전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관점에서 남북을 바라보자는 제안입니다. 삼국시대의 연장전이요? 왜? 북한을 길을 잃은 형제가 아니라 한반도의 패권을 두고 끊임없이 경쟁해온 고대의 적수로 다시 정의하자는 거죠. 잠깐만요. 고대의 적수라니요? 이건 제가 자료를 읽으면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는 하나라는 민족 개념과 완전히 부딪히는 주장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를 드는 건가요? 자료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현대 북한의 DNA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겁니다. 아, 고구려? 네. 모든 것을 군사력에 집중하고 외부의 거대한 제국, 현재의 미국에 맞서 싸우는 것을 존재 이유로 삼는 전사의 기질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분석이죠. 그럼 남한은요? 반면 남한은 신라와 백제의 연합체에 가깝다고 봅니다. 바다 건너 외부 세력, 현재 미국과 동맹을 맺고 실리와 무역을 통해 번영을 추구하는 상인의 DNA를 가졌다는 겁니다. 와, 그렇게 보니까 지금의 대치 상황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네요. 비정상적인 분단 상태가 아니라 한민족 내부에 원래부터 잠재되어 있던 두 가지 생존 방식, 명분과 자존심의 북방 기질과 실리와 번영의 남방 기질이 70년 동안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는 모습으로요. 그렇죠. 그리고 이 관점은 더 나아가서 아주 역설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바로 북한이라는 가혹하고 예측 불가능한 스파링 파트너가 있었기에 남한이 안주하지 않고 지금의 경제대국과 군사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해석입니다. 만약 통일이 너무 쉬웠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런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이 역설적으로 우리를 가장 강하게 만든 원동력이었다는 해석이니까요. 최종적으로는 이 모든 갈등의 역사를 통합적으로 껴안자는 제안으로까지 나아갑니다. 현대 러시아가 서로를 죽였던 적군과 백군 모두를 위대한 러시아라는 더 큰 역사 속에 품었듯이 말이죠. 아, 남한에서 자유를 위해 싸운 할아버지도 북한에서 인민을 위해 싸운 할아버지도 모두 그 척박한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낸 우리의 위대한 조상이었다는 통합의 역사관입니다. 5000년 역사 앞에서 70년 분단은 잠시 스쳐가는 성장통일 뿐이라는 시각인 셈이죠.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역사적 관점의 대전환까지 정말 깊고 넓게 파고들어봤습니다. 실용적인 전술과 철학적인 성찰이 싯줄과 날줄처럼 아주 정교하게 엮여 있었죠. 특히 저는 전쟁의 통로였던 남침 땅굴에 생명과 번영의 가스관을 심자는 그 발상이야말로 과거의 위협을 미래의 기회로 바꾸는 상상력의 힘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남북 대치가 5000년 역사 속에서 더 크고 단단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잠깐의 역할극이라면 어떨까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지금 이 시대를 역사책에서 어떻게 읽어주길 바라시나요? 그 페이지에 쓰일 내용을 만들어가는 것은 어쩌면 바로 지금 우리의 상상력과 선택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청취자 여러분.